파이오니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상자산 세금 2027년부터 정말 지금 알려진 그대로 시작될까요?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사단법인 한국회계학회와 수의계약을 맺고 진행한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 방안 연구 최종 보고서에서 꽤 구체적인 개선안이 나왔습니다. 연 250만원인 과세 최저한을 최소 600만원, 많게는 2천만원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이 나왔고, 투자 손실을 최대 5년 동안 이월하는 방법도 제안됐어요. 여기에 스테이킹이나 랜딩, 에어드롭, 하드포크, 디파이 유동성 공급처럼 지금 기준만으로는 과세 방식이 명확하지 않은 거래를 어떻게 정리할지까지 다뤘습니다. 이 보고서가 나왔다고 세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도 아니고 국회에 발의된 법안도 아닙니다. 단지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주한 연구 용역에서 앞으로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여러 방안이 제안된 단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가상자산 과세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번 보고서는 그것을 어떻게 고치자고 제안했는지 하나씩 쉽게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현재 법부터 볼게요. 지금 예정대로라면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여기서 양도라는 것은 단순히 코인을 원화로 파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을 팔아 이더리움을 사는 것처럼 가상자산끼리 교환하는 거래도 양도에 포함될 수 있어요. 1년 동안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에서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같은 필요 경비를 빼고 다시 연 250만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국세 20%를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제 세부담은 일반적으로 22% 수준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1년 동안 계산된 가상자산 순소득이 1000만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여기서 250만원을 빼면 750만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세만 단순하게 계산하면 750만원의 20% 15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는 바로 이 250만원이라는 기준부터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겁니다. 연구진은 과세 최저한을 최소 600만원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유가 단순히 투자자의 세금을 깎아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자산은 주식보다 거래가 상당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 하나만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여러 거래소를 동시에 이용하고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까지 오가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거래했다면 1년치 취득가액과 매도가액을 정리하는 것부터 일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세무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런 신고 비용을 납세 협력 비용이라고 설명합니다. 소액의 세금을 걷기 위해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는 신고 비용과 국세청이 투입해야 하는 징세 비용이 오히려 더 커지는 상황이라면 과세 최저한을 너무 낮게 두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납세 협력 비용을 고려하면 최소 600만원 정도가 필요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까지 고려한다면 최대 2천만원 수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손실입니다. 오히려 장기간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공제 금액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예정된 제도에서는 같은 해에 발생한 가상자산의 이익과 손실은 합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가 바뀌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올해 크게 잃고 내년에 수익을 냈더라도 올해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서 빼주는 결손금 2월 공제가 현재 가상자산 과세제도에는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27년에 가상자산 투자로 3천만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2028년에 시장이 회복되면서 다시 3천만원을 벌었다고 해보죠. 두 해를 합치면 이 투자자는 사실상 번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방식에서는 2027년 손실을 2028년으로 넘길 수 없기 때문에 2028년에 발생한 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가상자산의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최대 5년 동안 2월에서 이후 발생한 양도 이익과 상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과거 금융투자소득세도 결손금을 5년 동안 이월할 수 있도록 설계됐었고,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이 크고 거래도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손실 이월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손실 문제는 단순히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 파는 경우에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없을 때 생기는 문제는 특히 유동성 풀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어요. 보고서가 가상자산 거래에는 세금을 어떻게 매기자는 건지 살펴보면서 이 문제도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가상자산 시장에는 코인을 맡기거나 빌려주고 보상을 받는 스테이킹과 렌딩이 있고, 유동성 풀처럼 코인을 넣고 LP 토큰을 받으면서 교환에 가까운 성격을 가진 거래도 있습니다. 또 에어드롭이나 하드포크처럼 별도의 매매 없이 새로운 코인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현행법은 이런 새로운 거래들을 무엇을 양도로 보고 무엇을 대여로 볼지 세부적인 기준이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는 거래 유형을 기준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구분했어요. 먼저 스테이킹입니다. 거래소나 전문 업체에 가상자산을 맡기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스테이킹은 대여소득으로 보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렌딩도 비슷합니다. 디파이 플랫폼에 코인을 빌려주고 나중에 같은 종류와 같은 수량의 코인을 돌려받으면서 추가 보상을 받는다면 일반적인 대차 거래와 비슷하기 때문에 대여소득으로 보자는 겁니다. 이번엔 과세가 까다로운 유동성 풀을 보고서에서는 어떻게 받는지 알아볼까요? 유동성 풀은 앞서 말한 손실 이월이 없을 때 세금이 불합리하게 계산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유동성 풀에 넣고 그 대가로 LP 토큰을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연구진은 단순히 코인을 맡겨둔 것으로 보기보다 기존 가상자산을 LP 토큰이라는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한 양도거래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분류된다면 코인을 풀에 넣는 시점부터 손익을 계산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1,000만 원에 취득한 가상자산을 가치가 1,500만 원이 됐을 때 풀에 넣고 LP 토큰을 받았다면 그 시점에 500만 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동성 풀은 여기서 손익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시장 가격이 떨어지거나 유동성 풀에서 손실이 발생해서 자산을 뺐을 때 실제 가치가 크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같은 과세연도 안에서 이익과 손실이 발생했다면 서로 상기할 수 있지만 연도가 달라지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손실 이월 공제가 이런 디파이 거래에서는 꼭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가 유동성 풀의 모든 세부 과세 절차를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유동성 공급을 양도거래로 보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고 실제 제도로 도입된다면 언제 손익을 확정할지, LP 토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할지 같은 세부 기준도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이번엔 별도의 매매 없이 코인을 받는 경우는 어떻게 보는지 살펴볼게요. 에어드롭과 하드포크는 어떤 거래로 볼 것인가 보다 언제 세금을 매길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드포크로 새로운 코인이 생겼다고 해보죠. 코인을 받는 순간에는 거래가 거의 없어 시장 가격을 제대로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하드포크 시점에는 바로 과세하지 않고 취득 원가를 0원으로 잡은 뒤 나중에 실제로 그 코인을 팔았을 때 전체 차익에 과세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에어드롭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국내에서는 특정 이벤트 조건을 충족하고 받은 가상자산을 기타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사례가 이미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현재 방식을 유지하는 안과 함께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처음 받을 때는 과세하지 않고 취득가액을 0원으로 정한 뒤 나중에 팔 때 한 번에 과세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보고서가 단순히 공제 금액을 조금 올리자는 내용만 담은 것은 아닙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스테이킹과 디파이, 에어드롭 같은 새로운 방식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 세법이 그 거래들을 어떤 소득으로 보고 어느 시점에 세금을 매길 것인지까지 하나씩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나옵니다.
바로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입니다. 한국 투자자가 업비트나 빗썸 같은 국내 거래소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죠.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수도 있고 개인 지갑을 직접 연결해서 덱스에서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거래소는 과세 당국이 거래 자료를 확보하기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반면 해외 거래소나 덱스에서 이루어진 거래까지 국내 거래소와 똑같은 수준으로 확인하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만약 국내 거래소 투자자의 거래만 쉽게 포착되고 해외 거래소나 덱스 거래는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투자자에게 과세가 집중되고 일부 투자자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이동할 유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 문제를 줄이기 위해 국내 거래소 이용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법도 제안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발생한 거래소득에는 현행 20%보다 낮은 10에서 15% 정도의 세율을 적용하거나 세율 자체를 낮추기 어렵다면 일정한 세액공제를 더 주는 방식입니다.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면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줄일 수 있고 국세청 입장에서도 거래 자료를 확보하기 쉬워진다는 논리입니다. 물론 이건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똑같은 비트코인을 사고 팔았는데 어느 거래소를 이용했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법안으로 이어진다면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보고서에는 장기적으로 더 큰 방향도 제시됐습니다. 이번 연구 책임자는 가상자산 역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과 비슷한 투자자산인데 지금처럼 기타 소득이라는 별도의 영역에 계속 두는 것이 적절한지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봤습니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별도의 자본이득으로 분류하거나 앞으로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다시 논의할 때 주식이나 다른 금융상품과 함께 통합적으로 과세하는 방향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한국회계학회에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내용이 있다고 해서 2천만 원 공제도 확정된 것이 아니고 국내 거래소에 10% 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된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달라진 것은 제도가 아니라 논의가 훨씬 구체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손볼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상당히 구체적인 선택지가 나온 거예요. 앞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보고서의 제안 가운데 무엇이 실제 정부 세제 개편안이나 국회 법안으로 이어지느냐입니다. 유동성 풀의 과세 기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세부 기준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7년 과세가 시작된다면 혼란이 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저희 채널은 앞으로 의미 있는 변화가 확인되는 대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